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새벽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대북 접근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의 대북 특별대표 임명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첫 만남을 가진 한미 두 정상. 단독 회담과 양국 주요 인사가 배석한 소인수 회담, 그리고 확대 회담 순으로 약 171분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가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함께 이루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가 협력할 것이며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affirm to President Moon that the United States will proceed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our strategy and our approach.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그동안 공석이었던 미국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자타공인 북핵통으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문 대통령은 성김 대표의 임명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 등 기존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미사일 최대 사거리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백신 협력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두 나라가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 세계 백신 생산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미국 백신을 직접 제공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나라 정상은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가 각각 우수한 코로나 백신 개발 능력과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모두 이 같은 협력은 전 세계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파트너십 이행을 위해선 과학자와 전문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고위급 한미 전문가 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 간 파트너십이 인도태평양 지역 백신 공급은 물론 한국의 안정적인 백신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며 미국의 한국군 백신 제공 소식도 전했습니다. 미군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미국이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There are 550,000 Korean soldiers, sailors, airmen who work in close contact with American forces in Korea.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백신 지원이 주한미군을 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미 정상 차원의 백신 협력 논의에 이어 양국 복지부 장관도 백신 협력을 논의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4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동행한 우리 기업들이 내놓은 미국 투자 계획 규모는 우리 돈 44조 원에 이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래 주력 산업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가 핵심입니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20조 원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텍사스주 오스틴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각각 GM, 포드와 협력해 15조 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8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기업인들이 참여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특히 한미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차 등 최첨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과 저탄소 경제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류, 그리고 의약품 등 4개 분야의 공급망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산 제품을 우선하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 정책과도 맞물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d that's why I'm honored this morning to have some of the world's most innovative CEOs and leaders from these sectors participating in today's roundtable. Their companies are at the forefront of global technology, and the tens of billions of dollars they've invested has helped create good-paying jobs in both countries.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현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행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번 방미 기간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에 공을 세운 94살 노병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전 전사자들을 위한 추모의 벽 착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쟁 영웅인 94살 라이프 포켓 주니어 대령에게 최고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이 함께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And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n't forgotten,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the Prime Minister of Korea is here for this ceremony. 명예훈장 수여식에는 외교 행사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질 바이든 여사도 이례적으로 참석해 한미 동맹의 각별함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완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포옹하고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전 전사자들을 기리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세워질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 3만여 명과 미군에 배속됐던 한국 카투사 7천여 명 등 4만여 명의 이름이 함께 새겨질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삽을 떠는 추모의 벽에는 4만 3,769명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우리는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추모의 벽 건립 법안은 2016년 미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자금 조달로 건립이 미뤄지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2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지키게 돼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동맹의 힘이 필요한 순간마다 한국은 변함없이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인도 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가 대표적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현지 언론들의 반응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신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은 남중국해와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고 포용적이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Maintaining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s. 원자력 관련 내용은 한미 정상 간 공동 성명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두 차례 언급됩니다. 먼저 양측은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해 전 세계적 비확산과 안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양국 정상이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한미 동맹 관계를 부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회담이 바이든 외교 정책에서 동아시아가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김 위원장과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보도하면서 생각이 바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킴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환영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동해 SK 이노베이션이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시찰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를 마지막으로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 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동의하며 양국 정상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과 기후변화 등 여러 과제가 깊이 있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은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뜻깊지만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은 백신 문제에 대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점은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해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걱정으로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 대변인은 대만 해협 평화 유지와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한 것 등을 두고 중국과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긴장 국면이 초래될 것이라며 매우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아랑 기상캐스터, 5시가 넘은 지금도 볕이 강하죠? 네, 이 시각에도 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곳이 있습니다. 하루 새 기온이 많이 올라서 오늘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한 곳이 많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한반도 주변으로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바깥 활동을 계획하셨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안개가 더 짙게 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내륙 지역의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지겠고요. 특히 내륙 지역의 강가나 호숫가에선 가시거리가 50m 이하로 짧아질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하늘이 점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과 청주, 대구가 1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대구 30도, 서울 25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6명을 기록했는데요. 서울에서는 지인 모임과 관련해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다시 2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7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도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는 어제 하루 20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으로는 서울 동부권 지인 모임과 관련해 4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모두 20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이 확진자와 식사와 음주를 함께했던 나머지 지인 모임 참석자 3명도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또 이들의 가족과 지인, 직장 등으로 감염이 확산했고 모두 46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지인 가족 모임과 관련해 2명이 추가 확진됐고 은평구 종교시설과 송파구 시장 관련해서도 각각 2명씩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16일 확진된 노원구 주민 1명이 숨져 서울시 누적 사망자는 480명이 됐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전국 263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와 노인시설 관계자 등 201만 명이 대상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볼 때 백신이 이제 부족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받게 돼서 마음이 편안하고 홀가분합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3주간은 1차 접종에 집중해 6월 중순까지는 동의자에 대한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도 오는 27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을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인구 대비 최종 접종 완료율이 3%를 넘었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확진자 현황과 백신 접종 현황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신규 확진자 수 어제 500명대였는데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보도해 보신 대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서 총 150명이고 사망자는 4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 1,926명, 치명률은 1.42%입니다. 이달 들어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대체로 이 600명 선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수도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즉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의 조치를 3주 더 연장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당국의 방역 체계가 잘 미치지 못하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등의 소규모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이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44.9%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이 조사 중 확진자 비율도 27.3%에 달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데요. 접종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이 백신 1차 접종자는 13,764명으로 집계돼서 인구 대비 7.4%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접종까지는 어제 22만여 명이 접종을 마쳐서 지금까지 최종 접종 완료율은 인구 대비 3.3%입니다.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이 그동안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중단했던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오늘부터 재개했죠. 1946년생 75세 이상 어르신 중 미접종자에 대한 1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고 정부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60세부터 74세까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되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사전 예약자는 어제부로 505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령대별 예약률을 보면요. 64.3, 57.3, 43.1%입니다. 또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1, 2학년 교사 등은 25만 명 가까이 신청해서 67.7%의 예약률을 보였습니다. 이 사전 예약은 홈페이지나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이 자녀들의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60대 이상은 코로나19에 감염 시 치명률이 매우 높은 반면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사전 예약을 통한 예방접종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폐경 이후 여성이 다시 월경을 시작하는 사례가 전해진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국내에선 아직 신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월경과 관련해선 저희 쪽에 신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향후 관련 질문을 넣어 모니터링할 계획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2달 남짓 앞두고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스가 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키나와 현에 내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발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오키나와에 이달 19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3명에 달하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긴급 사태 대상 지역은 오키나와를 포함해 도쿄도 오사카부 등 모두 10곳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친노 친문 진영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이 출범해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 외교 구상을 공개하는 자리에 이해찬 전 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 공개 활동에 뜸했던 친노 원로 한명숙 전 총리도 축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평화 만들기는 반드시 어떠한 정권이라도 계승해야 된다. 이 계승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당내 기반이 약했고 특히 친문과 껄끄러웠던 이 지사가 친노 친문 진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경쟁자 정세균 전 총리도 어제 오후 한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지키고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의 해답은 검찰 개혁이라고 만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도식에 참여합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김경수 지사와 따로 만날 예정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은사인 송상현 명예교수 등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첫 토론의 주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가능성과 한계였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세우는 것, 윤석열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표출하는 욕망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이 모임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은 알고 있지도 관여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입장을 밝힌 것도 없다고 측근은 KBS에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나라 경영 욕심이 있다고 지목한 김동연 전 부총리는 어제 여의도 강연 중 몰려든 취재진에게 지금은 정치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답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 신호등이 고장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신호운영실은 어젯밤 11시 44분쯤 잠실역 사거리에 모든 신호등이 고장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여 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교통 차단기를 작동시켜 신호를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실역 사거리는 왕복 12차로의 송파대로와 왕복 10차로의 올림픽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28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아파트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에 있던 전자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중국 남부 윈난성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중국 서북부 지역인 칭하이성에서는 오늘 새벽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윈난성의 한 슈퍼마켓. 계산대에 사람들이 모여든 순간 갑자기 건물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놀란 사람들이 긴급히 몸을 피합니다. 흔들리는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전조등을 밝힌 차량 외에 도심 도로는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어젯밤 9시 48분쯤 중국 윈난성 따리주 양비현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가옥 12,000여 채가 파손돼 7만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밤 8시 56분부터 11시 23분까지 2시간 반 동안 규모 6.4의 지진을 포함해 20여 차례나 지진이 이어져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2급 응급 대응을 발령하고 응급 구조대를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또 지진 발생 부근 지역과 연결되는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켰습니다.
윈난성 지진에 이어 오늘 새벽 2시 4분쯤에는 중국 서북쪽 칭하이성 꼬로주 마도현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칭하이성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일부 고속도로 구간과 다리가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윈난성과 칭하이성 지진은 지하 8에서 17km 등 지표면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중국 정부가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는 어제 류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금융위험 예방을 위해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 정부망이 전했습니다. 중국은 자금 세탁 등을 우려해 민간의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영국 BBC 방송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75%가 중국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간 21일 새벽 2시부터 조건 없는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하루 전 유엔과 이집트의 중재로 조건 없는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상황을 추가로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남부 국경 지역에 배치된 병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휴전 효력 발생 후 약 7시간 동안 공격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가자지구 국경 지역에 내렸던 통행 제한 등을 풀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